저는 큐아이입니다. 오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배구진 강사님을 모시고 부모의 글쓰기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QI로부터 소개받은 배구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학부모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해야 되나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의 글쓰기입니다. 부모의 글쓰기 중에서도 시작이 반 이상이다를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께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문인 중에서 김동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저분의 작품이 실렸는데 등신불이라는 소설,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김동리 대작가이었죠. 저분이 작가 활동을 하면서 후배 문인들, 문예창작과에서 교단에도 강단에도 쓰셨는데요. 저분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을 때 학생들을 많은 그 문학 청년 그리고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그 과제를 제출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아니면 일반인이 과제를 제출하면 원고지의 첫 장만 봤답니다. 나는 대가니까 오만해서가 아니고요. 첫 장만 봐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고지 쓰기 배우셨죠? 원고지의 첫 장은 뭐가 들어갑니까? 제목,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줄을 띄우고 쓰면 첫 장에는 두 문장 들어갈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대가라서 첫 장만 보고 안다는 게 아니라 대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한 사람은 문해적인 글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세이 쓰기, 칼럼 쓰기도 포함해서 심지어 기사도 한 두 문장만 보면 완성도와 내공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래 부분은 김동리 작가에게 배운 제자 방현석 작가가 자기 책에 쓴 말인데요. 방현석 작가가 일반인을 위한 글쓰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첫 부분은 독자와 첫 만남이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자에게는 시작이지만 작가에게는 소설 쓰기의 마지막이다. 공력을 집중해야 될 지점이라는 거죠. 첫머리, 첫 문장, 도입부를 강조한 그 예는 아주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김동리 작가의 사례와 방현석 제자, 지금 작가죠. 이분의 말을 옮겼고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강조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문장 연구가가 일간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자, 첫사위가 오면 장모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전투의 최초의 일격은 전투의 절반이다. 첫머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문구들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장 연구가 하니까 짧은 글일수록 성패가 첫 문장에 달려있다. 첫 문장을 지극히 신경을 써서 써라 이렇게 역설합니다. 이분도 역설합니다. 근데 이 글을 제가 중간에 생략하고 뒤에도 생략했습니다만은 잠깐만 읽어보시면 뒤에 오늘 강연 시간에 뒤에 공유하는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지 그거는 제가 퀴즈를 내면 문장 연구자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첫머리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과연 이 글의 첫머리가 최선인지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지 잠깐만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면 뒤에 아실 수도 있고요. 그러실 겁니다. 예. 다시 첫머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첫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학이나 저널리즘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로 들어왔습니다. 약간 전문성은 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려운 얘기 들어가는 거야 그런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문해적인 글쓰기, 소설, 에세이 그쪽에서는 도입부를 인트로라고 합니다. 인트로.
인트로덕션을 줄인 거죠. 인트로. 음악, 소설, 에세이. 첫 도입부를 인트로라고 합니다. 인트로덕션. 그리고 대학이나 논문이나 그 리포트, 과제물 이런 종류의 글에서는 후크라고 합니다. 후크. 후크는 교복자유화 이후에 경험이 없으실 텐데, 그죠? 남학생들은 다 아실 거예요. 중년 이제 연배가 그런 후크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경계가 갈릴 텐데, 남학생들 그 전에 여기 잠그는 이 고리를 후크라고 하죠. 후크. 후크는 고리, 그 낚시 바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독자를 낚는 거죠. 후크. 인트로 후크. 그리고 리드라는 용어도 쓰입니다. 리드는 저널리즘에서 쓰입니다. 신문 업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리드. 이끈다는 단어인데 그 독자를 이끌기도 하고 글 전체를 이끄는 그 부분을 리드라고 합니다. 왜 인트로, 리드, 후크라는 단어를 따로 쓰겠습니까? 첫머리가 중요해서 그런 거죠. 첫머리가 중요합니다. 인트로, 후크, 리드는 역할이 똑같습니다. 독자의 관심을 끌고 글의 중요함을 알려주고 독자에게 재미를 주고 그럼으로써 읽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아래 부분이 중요한데 분량이 한 단어도 가능하고 문구, 문장 그리고 글이 길고 독자에게 더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문단도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 이력을 소개드렸다시피 20여 년간 활자 매체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리드라는 용어와 개념이 익숙합니다. 리드를 더 설명을 드리면요. 리드로 설명을 드리지만 후크 리드와도 후크 인트로에도 다 통하는 말입니다. 네. 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그 리드의 중요성은 사례를 통해서 계속 접하실 텐데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하다 보니까 비유가 수사법으로 독자에게 전달이 잘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비유가 나왔습니다. 리드가 이렇게 중요하다. 자, 쉽게 말해서 독자와 글을 잇는 다리다. 그 다리를 건너서 글로 오도록 하는 다리이다. 또는 고기를 유연한 미끼. 후크랑 겹치는 비유이죠. 그리고 대표 상품을 전시한 진열장이다. 또 글이 어디로 가는지 나타내는 지도다. 그 지도.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리드를 그러면 리드의 개념과 어떻게 보면 상충하는 앞으로는 잊어버려야 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기승전결. 기승전결의 구조는 현대적인 독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아니고요. 수천 년 전에 나온 어떻게 보면 느슨한 전개 방식이거든요. 서론, 본론,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에서 본론에서 전개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주장을 담은 칼럼은 지금 독자의 관심을 붙들어 놓는데 실패합니다. 리드, 인트로, 후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독자가 관심을 갖고 비로소 읽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가 접한 인트로를 이 페이지에 펜으로 적어봤는데요. 고등학생도 자기소개서의 인트로를 이렇게 잡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문이 열렸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제가 글쓰기에 관심을 문해적인 글쓰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만은 이 사례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생도 요즘은 인트로를 이렇게 잡는구나. 어떻습니까? 이 인트로로 시작하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다 읽을 수밖에 없겠죠.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지? 제가 들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 학생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앞가림도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도 자기 주도적으로 그래서
방과 후에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씻고 정리하고 뭐 음악을 듣고 뭐 여가 생활을 하다가 저녁도 자기가 차려 먹고 그렇게 한 다음에 거실에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면 졸리기도 하고 하니까 거실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 중에 문이 열리면서 늦게 귀가하는 이 계절은 가을이나 겨울이겠죠. 이렇게 인트로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 글을 어떻게 전개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문이 열렸다. 찬바람이 들었다. 엄마다. 어제는 아빠가 일찍 오셨다. 이제 11시고 잠자리에 곧 들 시간이다. 그 다음에 나의 방과 후 일과는 이렇게 해서 11시쯤에 마무리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과 후에 집에 혼자서 씻고 정리하고 저녁을 차려 먹고 혼자 거실에서 공부하고 나는 자기주도적으로 해서 그동안 이 내 진로를 이렇게 물론 부모님의 조언도 듣고 크게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을 얻었지만 학습은 자기주도적으로 했고 나는 내 앞가림을 다 해왔고 내 앞길도 이렇게 개척하련다. 이렇게 당당하게 썼으니 어떻습니까? 누구나 그 글을 보고 공감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인트로가 강력한 겁니다. 단 2문장이죠. 문이 열렸다. 찬바람이 들었다. 다시 앞 얘기로 돌아오면 요즘에는 궁리를 하고 센스가 있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학습한 학생이면 고등학생도 인트로가 무엇인지 알고 저렇게 구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녀의 글쓰기에 관심을 갖고 자녀가 뭘 물어봤을 때 참고 사례도 되고 오늘 제가 제시한 좋은 사례 아니면 피할 사례 그걸 보시면 많이 참고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물론 직접 쓰실 때도 참고가 되고요. 네, 자기소개서, 에세이, 칼럼 이런 종류, 이런 장르의 글을 쓰는데 오늘 제가 시간을 공유한 사례와 지침이 도움이 될 텐데요. 칼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럼에서도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구조는 아주 과거의 방식입니다. 과거, 한참 과거죠. 저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은 절대 구사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제가 공유한 이 틀이 일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인트로, 주제 또는 주장, 그리고 본문을 바디라고도 하죠. 바디는 여러 분단으로 구성을 하고 가장 분량은 많이 할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가끔 마무리를 어설프게 짓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할 얘기는 다 했다. 그러나 마무리에서 가장 마지막 인상이 남거든요. 쫙 펼쳐놓은 다음에 매듭을 지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다시 그 주장을 되새기면서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도 매듭을 짓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도 중요하죠. 근데 인트로에 대해서는 아까 도입부에 대해서는 인트로, 후크, 리드 이런 개념 용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무리는 특별히 따로 이렇게 많이 그 마무리라는 용어를 활용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접한 단어는 아우트로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인트로는 인트로덕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장난을 해서 아우트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건 아직 사전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한된 시간에는 시작이 반 이상이기 때문에 시작, 인트로, 후크, 리드를 주로 리드만 말씀드립니다. 네. 과거의 방식과 현대의 방식. 현대에는 고등학생도 인트로가 무엇인지 알고 아주 어필하는 인트로를 채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은 현대 방식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다방면에 궁리를 하고 찾아보고 해서 얻은 이런 혁신의 기원은 안톤 체홉입니다. 러시아 작가죠. 안톤 체홉, 그 다음에 프랑스의 모파상,
이런 세대 때 두 사람이 연배가 비슷하거든요. 이런 세대 때 현대적인 글쓰기 인트로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주도했죠. 안톤 체호프. 인트로 혁명. 주로 단편 소설에서 도입부를 혁명적으로 바꿨습니다. 과거 수천 년, 언어로 이야기하고 스토리텔링을 한 수천 년보다 더 됐겠죠. 간단하게 수천 년이라고 할 때 수천 년 동안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체홉보다 몇백 년 전은 아닙니다.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인데요. 다니엘 디포는 로빈슨 크루소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한 책인데요. 나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고 어떻게 해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 디포 이후에도 작가들도 그렇고 다 글을 그렇게 썼습니다. 자, 서양에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옛날 옛적에 백설공주가 있었는데 백설공주는 어떤 왕국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계모가 새 왕비가 오셨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어느 고을에 무슨 참판이 계셨는데 참판의 서자로 홍길동이 태어났고 홍길동은 서자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다 정보를 준 가운데 합니다. 이게 수천 년 또는 수만 년간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을 정보를 주면서 하나씩 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근데 과연 체호프는 어떤 혁명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은 이 스토리텔링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파격이고 혁신이었습니다. 체호프는 어떻게 했느냐? 자, 개를 다니고 다니는 부인입니다. 부두에 새로운 얼굴이 눈에 띄었다고들 말했다. 작은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었다. 이 문장도 단 두 문장이죠. 어떻습니까? 부인이 누군지, 왜 혼자 왔는지, 개를 동반하고 반려견하고 같이 왔지만 이 항구 도시에 왜 혼자 왔는지,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남편은 뭐 하는데 먼저 왔는지 사전 정보 제공이 전혀 없죠. 과거 수천 년 스토리텔링 작가라면 아마 이렇게 시작했겠죠. 뭐 아무개 델라웨어 부인은 뭐 어떤 부인이다. 남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대도시에서 어떤 중류층 이상의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있다. 자녀는 어떻게 되고 여름에 어디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뭐 여차저차 해서 자기 먼저 거기 해서 가기로 했다. 그래서 교통편은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서 항구 도시에 도착한 다음에 여장을 어느 호텔에 풀고 그리고 산책을 나가서 그렇게 쭉 시간 순으로 정보를 주면서 서술했겠죠. 그러나 체업은 단 두 문장으로 거두절미하고 그 상황으로 데려갔어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항구 도시의 호텔에 여장을 푼 그 시점도 아니에요. 그 시점이 아니라 1박하고 2박 정도 했을까? 그 상황입니다. 왜냐? 이제 소문이 났거든요. 누가 왔는데 그 부인이 눈길을 끌어. 뉴페이스고 눈길을 끌어. 왜 눈길을 끄는지는 모릅니다. 화려해서 눈길을 끄는지 미모에서 눈길을 끄는지 화제의 인물이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상황으로 독자를 바로 데려가죠. 이게 체호프의 파격 혁신입니다. 혁명적이죠. 그 다음 올가 이바노브나인데요. 배짱이라는 단편입니다. 올가 이바노브나의 결혼식으로 독자를 바로 인도합니다. 결혼식의 장면에 올가 이바노브나가 자기 지인들에게 한 얘기를 바로 독자에게 전하는 거죠. 첫 장면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나 드라마는 덜 하겠지만 이런 방식에 이제는 익숙해지셨습니다. 근데 보시면 저 사람 좀 봐.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올가 이바노브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한 배우자가 지극히 평범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배짱이의 인트로는 단 한 문단인데 벌써 올가 이바노브나의 기대와
신랑의 뭐 객관적인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독자는 갈등을 예상하는 거죠. 사전에 정보를 전혀 주지 않았음에도 올가 이번하면 어떤 아가씨고 어떤 집안이고 상대방은 어떻게 만났고 신랑감은 직업이 무엇이며 전혀 없죠. 네, 아주 혁신적인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내기라는 건데요. 내기가 어떤 상황에서 두 사람이 어떤 내기를 걸었으며 그래서 어떻게 전개돼서 이제 판가름 날 승부의 시점이 왔다. 이렇게 사건을 시간순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내기의 인트로 시점은 내기가 판가름 나는 D-3 아마 이 정도 날짜입니다. D-3 정도에 시작하기 때문에 독자도 긴박하고 서스펜스가 있는 거죠. 보면 이 캄캄한 가을밤이었다. 이 부분이 늙은 은행가와 그 상대방과의 내기가 판가름 나기 며칠 전입니다. 내기가 어떤 내기였고 그런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넣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체호프의 패러다임 혁명이었습니다. 네, 제가 세 사례를 말씀드린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인지 장소, 시간, 계획이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끔은 나는 누구인데 우리 집안에 오래된 문서실에서 자료를 찾다가 어떤 일기장을 발견했다. 이렇게 스토리와 만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실인 듯한 그런 그 정황을 주서 설명하는 방식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방식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야기한 장면, 사건, 상황으로 독자를 데려갑니다. 체홉. 그래서 여러분께서 체홉의 사례를 보셨는데요. 아까 첫 문장은 살생부다. 첫 문장에 글에 성패가 달렸다. 문장 연구가의 그 사례를 보셨잖아요. 그 사례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제가 잠깐 생각해 보시자고 권유 드렸지 않습니까? 체호프는 자신의 작품으로 패러다임 혁명을 글을 통해서 보여줬죠. 근데 친절하게도 지침도 남겼습니다. 인트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침을 뭐라고 했습니까? 초심자는 자신이 글을 쓴 다음에 앞부분을 절반 정도까지도 버려야 된다. 왜냐? 군더더기가 되게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체호프가 준 좋은 지침입니다. 글을 쓰신 다음에 앞부분이 설명적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게 아닌지 앞부분이 느슨한 게 아닌지 그 과정을 거치시면 좋습니다. 퇴고죠. 퇴고가 문장의 완성도,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작은 부분에서만 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글을 전체를 놓고 하는 퇴고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호프의 지침을 적용해서 몇 사례를 보시죠. 자, 앞부분 누구나 아는 속담으로 시작했을 때 앞부분 긴장이 전혀 없습니다. 중구사금, 무사람의 말은 쇠도 독인다. 흥미를 유발하지 않죠. 느슨합니다. 그리고 개관이라는 유형의 인트로가 있는데요. 그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죠. 한 문단 정도로. 그 개관도 군더더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지우고 다른 인트로를 후보를 고민해야 됩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른 전개도 피해야 됩니다. 그 주제를 시간 흐름으로 쭉 쓰는 거죠. 긴장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글을 제법 잘 썼다. 근데 어느 때 어떻게 해서 문해지에도 실리고 잘 썼는데 어느 때부터 쓰지 않게 됐다. 사건은 언제 나오는지 독자가 알지 못합니다. 대안은 긴장하기 직전 단계,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단계로 독재를 데려가는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일기장을 봤어요, 남편이. 예, 일기장에 어떤 사연이 있었겠죠. 이런 사례, 시간 순으로 쭉 가지 않고 전개해서 갈등이 전 단계에서 그러면 독재를 끌어들이죠. 그 다음에 사실 요약보다는 생생한 현장이 좋습니다. 올가 이브나보다의 결혼식으로 독자를 데려간 것처럼 생생한 현장이 좋습니다. 왼쪽은 이 사실 요약이죠. 왼쪽은 완장을 찬 그 주인공이 표변한 가운데 어떤 행동이 사람들의 혀를 차게 하는 그런 못된 행패였다는 거죠. 이건 사실 요약입니다. 그보다는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으로 데려가는 거죠. 버스가 출발했는데 그 인상도 험상궂고 행색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했다는 거죠. 예. 우선 사람들이 주눅 들었다. 상황,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오겠죠. 상황 또는 사건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설명, 요약하지 않고. 그 다음입니다. 넷째 피할 유형입니다. 1인칭 서술자 시점의 단편 소설인데 내가 누구이며 임시교사직에 어떻게 해서 하게 됐으며 내 장차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며 사전에 정보를 많이 줬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줬는데 둘째 문단은 곰씨를 처음 본 것은 학교에 취업한 지 이틀쯤 지난 뒤였다입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곰씨 두 글자를 표시했는데 결국 화제의 인물이자 사건이 비롯되는 중심 인물은 곰씨거든요. 그러면 곰씨로부터 시작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술자의 정보를 앞에 많이 주는 것보다. 아시겠죠? 네. 앞에 첫머리의 중요함을 강조한 예문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문이 첫사이가 오면 전투의 일격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속담이나 격언을 첫머리에 안 쳤어요. 저는 그런 인트로는 긴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 필자의 글에 있는 재료를 위치만 바꿔서 서술하면 저렇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인트로를 재배치한 글이 훨씬 독자에게 바로 가서 꽂힌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순서를 바꿔서 글을 많이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밑줄 그은 저 부분만 제가 추가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저승보다 어두운 밤이었다. 다 읽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글을 쓰신 다음에 재배치. 이거를 인트로로 올리면 어떨까? 그게 퇴고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일반론으로 확장을 하면 인트로 유형을 몇 개 추려봤습니다. 인트로는 그러나 창의적인 영역이어서 인트로에는 10가지 유형이 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을 한번 일별함으로써 여러분이 창의력 나중에 조금 참고가 되실까 해서 다 망라하지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근데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사건의 한 단면. 카프카의 변신 저렇게 시작합니다. 그레고리 잠자는 자신이 벌레로 변신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건의 한 단면. 그레고리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없죠. 벌레로 변신한 그 상황으로 독자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영화의 인트로인데 영화 인트로지만 저 소설이라고 해도 현대적인 인트로죠. 두 청년이 마구 달려가면서 뭐라고 중얼거립니다. 예. 눈길을 끄는 인트로죠. 행동으로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 또는 장면. 그 다음에 대조 인트로가 있습니다. 음은유발 인트로. 일요일인데도 그는 죽으려고 구두끈을 맸다. 죽으러 가려고. 아주 희한한 첫 문장이죠. 이 작품은 매일 죽는 남자인지 그런 제목입니다. 액션 영화의 엑스트라가 주인공이거든요.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액션 영화에서 매일 장렬하게 또는 그렇게 사망하는 배역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음음문, 경구, 패러디, 에피소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네. 대조 인트로.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 아시죠? 스토리텔링의 세계 최고급 작가죠. 흥행에도 대성공을 거뒀고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쇼생크 탈출이 가장 대중적인 영화일 것 같은데 이 양반은 스토리텔링의 대가죠. 그래서 이 양반의 그 글쓰기 책도 있습니다. 참고가 될 건데 이 양반은 글쓰기가 몸에 밴 생활처럼 글을 쓰는 분이어서 트위터에 잠깐 올렸는데도 인트로 기법을 보여줬어요. 물론 그 아래 쭉 길게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아래 바디를 쭉 배치를 하면 아주 훌륭한 글이 된다고 봅니다. 대조를 통한 인트로죠. 코로나 사망자가 지금 몇 달 전 트위터입니다. 코로나 사망자 9만 6천 명이다. 스타디움 2를 가득 채울 인원이다. 그 다음 뭡니까? 대조. 트럼프는 골프를 쳤다. 극명한 대조죠. 대조 인트로입니다. 아주 강하죠. 강합니다. 대조 인트로. 네. 유명한 첫 문장은 패러디 대상으로 한번 머릿속에 갈무리하거나 메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첫 문장인데 행복한 집은 오피스타지만 불행한 집은 그 이유가 제각각이다. 유명한 첫 문장입니다. 이 첫 문장은 인사이트를 담고 있고 표현도 훌륭하기 때문에 조금만 바꾸면 자신의 글의 첫 문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부모는 오피스타지만 실패한 부모는 그 이유가 제각각이다. 부부관계가 나빠서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실패를 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관계는 원만하나 가족이 한 가족 구성원이 크게 아파서거나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부모의 그 일정한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거죠. 조금 바꿀 대상이 됩니다. 통찰이 있는 경구는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자,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인데요. 유장하게 흘러가죠. 대조와 댓글을 통해서 유장하게 흘러갑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줄만 읽으면요. 우리 앞에는 무엇이든 있었지만 한편 아무것도 없었다. 네, 대조죠. 저 문장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할 때 나의 30살, 내 앞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조금 바꿔서 패러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유명한 문구, 경구, 첫 문장은 조금 바꿔서 모방할 대상이 됩니다. 네. 인트로, 리드, 후크 세 범주를 조합하는 저 범주가 유용합니다. 길이, 역할, 길이, 수사법. 네, 참고가 되실 겁니다. 아까 인트로 부분에서 인트로는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문구가 될 수도 있고 문장, 문단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이를 자신의 글의 특성에 따라서 길이를 선택하고 수사법을 선택하고 그리고 인트로의 역할을 선택하고 하면 세 범주를 잘 조합하면 구사하는데 훨씬 응용력이 커집니다. 아시겠죠? 네, 단어 리드. 이제 리드는 저널리즘 용어인데 단어로도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유심히 글쓰기 참고 자료로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단어 리드를 간혹 보실 수 있습니다. 조 베어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뭐가 될 뻔한 여성 변호사다. 단어로 시작하는 거죠. 단어. 여러분이 수필에서 한번 보셨을 수 있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말이다. 청춘 두 글자로 시작했죠. 그 마찬가지로 중년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중년. 단어로도 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문구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4골이나 넣었지 않습니까? 지금 관중이 없는 가운데 경기를 치릅니다마는 만약에 수많은 관중이 홈 구장에서 운집해서 보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손흥민을 연호했다. 그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손흥민으로 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제일 위에는 백문이 불여일청이라고 제가 써봤는데요.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명성이 과연 듣던 바대로 들어봤더니 과연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를 백문이 불여일견은 누구나 알잖아요. 한 글자만 바꿨습니다. 백문이 불여일청.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그런 얘기를 아는 문구를 한 글자를 바꿔서 패러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문장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단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문단. 글 분량이 제법 되고 스토리로 접근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문단으로 잡는 거죠. 저 글은 책 관련 글인데 팔리지 않은 책, 폐기되는 책의 운명, 그거를 비유법을 써서 잘 썼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보고 조금 바꿨는데요. 글이 좋으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내 팔리지 않은 책들의 운명은 무엇일까? 파지 업체에 팔려간다. 까미도 톨스토이도 영혼의 무게가 아니라 근수로 값이 매겨진다. 그리고 책의 단두대인 절단기에 올려진다. 독서의 달이라고 해서 처형이 멈춰지는 일은 없다. 이렇게 문단으로 시작했습니다. 문단을 이렇게 수사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세 범주를 말씀드렸는데 왼쪽은 역할, 가운데는 분량, 오른쪽은 수사법입니다. 수사법은 고등학교 때 다 접하셨죠.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보실 때 이런 수사법을 썼네. 적절하다. 에이, 좀 이상하다. 나도 저렇게 써야지. 나는 저렇게 쓰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계속 재료가 축적이 됩니다. 위에 보시면 한영애라는 가수를 소리의 마녀라고 그랬습니다. 소리의 마녀. 은유법이죠. 마치 마녀처럼 노래를 부른다가 아니라 은유법. 게다가 소리의 마녀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조어. 두 가지 수사법을 구사했죠. 그리고 직유법. 부실에 대한 공포는 바이러스처럼 확산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쭉 아래로 보시면 아시는 내용이고요. 오른쪽 범주는 수사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이 소주제를 좀 옮아가서 리드를 가공을 하려고 해도 핵심이 없으면 리드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에세이를 보고 그 문단의 앞머리만 따왔는데요. 개별 사실만 쭉 열거했습니다. 어느 하나로 꿰이지 않아요. 도대체 그 여행을 통해서 얻은 주된 정서, 주된 생각, 그게 없이 열거만 했습니다. 도착했다, 비가 내렸다, 여장을 풀었다, 모였다, 뭘 구경했다. 마지막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산만한 15가지 경험을 했을 때 그중에 7개는 버리고 하나로 꿰일 수 있는 8개를 갖고 글을 쓰는 겁니다. 제가 쓴 짧은 여행기인데요. 동호회 사람들 보라고 썼습니다. 근데 여행기를 쓰는데 뭔가 중심, 동호회 사람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중심을 잡고자 해서 저렇게 중심을 잡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봤더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평소에 그 모임에서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진면목도 보게 되고, 그 이야기를 위에 아포리즘이라고 하죠. 아포리즘. 경구보다는 좀 정서적인 그 문장을 아포리즘이라고 하는데, 아포리즘 비슷하게 두 문장을 뽑은 다음에 쭉 그 경험한, 여행에서 경험하고 겪은 이야기를 썼죠. 중심을 잡지 않으면 좋은 리드, 인트로, 후크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핵심이 없는데 가지를 붙일 수가 없죠. 줄기가 없는데 가지를 붙일 수가 없죠. 줄기가 벼 이삭처럼 힘이 없는데 못 떨어진 가지를 붙일 수가 없죠. 줄기부터, 글을 쓰시기 전에 줄기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앉아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잡아야 됩니다. 리드 핵심의 관계인데요.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핵심과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동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흔히 여러분이 접하시는 그런 리드가 됩니다. 낚시 리드가 되는 거죠. 낚시에 이끌려서 낚여서 글을 읽게 됐으나 핵심은 동떨어진 거죠. 그러면 독자를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독자의 박수를 받지 못하고 그 독자는 다시 내 글을 읽지 않죠. 핵심과 리드, 인트로는 정렬이 돼야 됩니다. 정렬. 네. 리드, 인트, 후크 작성할 때는 리드, 인트로, 후크는 창의적인 결과물입니다. 창의적인 결과물. 창의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게 잡고 힘주고 그러면 뻣뻣해지고 어떻습니까? 잘 안 되죠. 모든 활동, 제가 모든 활동이라고 그랬을 때 제가 접한 거의 모든 활동의 조언은 힘을 빼라는 겁니다. 수영하신 분 있고 골프를 하신 분 있고 어떤 활동을 하신 분 있고 근데 저는 글쓰기 하면서 언론사에 근무하면서 선배들에게 많이 들은 얘기가 힘 빼겄어. 힘 빼겄어.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글이 잘 안 풀려. 독자에게 전달이 안 돼. 힘 빼겄어.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글을 썼는데 알고 봤더니 힘 빼고 써야 더 유연하게 글을 창의력 인트로 부분은 창의와 밀접한 창의력이 발현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인트로는 앉아서 고민하는 것보다 걸어 다니다가 사람들하고 그렇게 유연하게 꺼낸다고 생각해야 술술 풀립니다. 인트로를 올렸다가 이거 좀 적당하지 않아. 너무 낚시성이야. 그리고 버린 다음에 또 지나가다 보면 다른 게 떠오르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하는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확정을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다년간 경험한 결과를 공유 드립니다. 네. 힘 빼고 앉아서 궁리하지 마라. 그리고 평소에 유형과 사례를 갈무리 해둬라. 앞으로는 여러분이 글을 읽으실 때 저거 괜찮네. 나중에 조금 바꿔서 쓸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갈무리를 해두면 글쓰기 자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인트로를 강조한 시간을 공유했는데요. 사례와 지침과 상당히 많이 공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왼쪽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 얼마 전에 그 국내에도 전시회를 했는데요. 르네 마그리트의 세라자대입니다. 세라자대가 이야기 자체가 흥미로웠겠지만 세라자대 스토리텔링의 기법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나를 끌고 갈 수 있었거든요. 스토리텔링의 기법이 대단했던 겁니다. 내용도 재밌지만 여러분 기법을 알고 그 기법의 옷을 입혀야 독자를 끌어들이고 독자를 계속 읽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트로, 리드, 후크가 무엇이며 무슨 역할을 하며 어떤 유형이 있고 무엇은 피해야 되고 이거를 아시면 앞으로 글을 구사하고 퇴고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야기의 힘은 이야기 형식에서 나옵니다. 이야기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